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상황, 백신 개발과 시험 소식 등을 톱뉴스로 전해드린 게 옳겠습니다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제 오후 늦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소식, 가장 뜨거운 뉴스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2명으로 좁히는 회의가 오늘 아마도 4번째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그간 대선 패배 인정하지 않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은 정권 이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 돌파했습니다. 그저께 2600선 처음 뚫은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도 어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신문 정치인 50여 명 대거 참여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출범했는데 규모도 시점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모임 주도하는 황희 의원의 자세한 설명 조금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라디오는 물론이고요. 앱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고검 기자실에 방문해서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법조인 의견부터 들어보죠. 백성문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성문입니다. 어제 이 소식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배제 명령을 발동한 건 다 아시는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법조인들 사이에 갑론을박도 많이 있었고요. 그 사유에 대한 분석들도 각자 이제 의견을 내면서 진짜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보니까 사실 대면 조사 또 다시 할 것이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지금 또 없이 바로 그냥 징계 방향으로 지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면 조사를 한두 차례 더 요청을 하고 대면 조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으로부터 소명 자료 등을 받고 그 이후에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대면 조사 협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대면 조사 시도했다가 또 그게 불발되면 그걸 또 사유로 해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징계 청구 또 직무 배제 이런 고강도 조치를 내렸는데 그 근거들을 자세히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 이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사유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18년 11월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 당시 JTBC의 홍석현 회장, 그러니까 실질 사주를 만났다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떤 사건 관계인지 언론사마다 좀 보도가 다르긴 한데요. 일단 보니까 그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고소장에 접수돼서 특수입에 배당이 됐다라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과거 태블릿 PC,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이거 조작된 것이다라고 변희재 씨를 JTBC에서 고소했는데 이 고소한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인지 추미애 장관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건 검사윤리당정 충분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상급자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검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사건 관계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일단 만남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에게 이 내용을 다 보고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일단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예, 예. 자, 다음으로요. 또 저게 있습니다. 불법 사찰.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그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누가 뭐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판사들인지 그 판사들의 또 성향은 무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찰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찰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된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은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기존에 원래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요. 처음 나왔죠. 네, 언급이 안 됐던 내용인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 사건이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돼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을 판결을 했는지 또 우리법 연구에 가입했는지 뭐 가족관계, 세평, 뭐 개인 취미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반부패경력부에 전달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 이 반부패 부장이 지금 현재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그때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 내용일 텐데 만약에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근데 그런 게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징계 그 청구 사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원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사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부 관련 성향도 좀 체크를 하고 이걸 공판부에 보내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재판부에 불이익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원래 진행돼 왔었던 것이다. 일단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특정하게 다시 입장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불법 사찰이라면요. 이를테면 뭐 수사 관련해서 뭐 얻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용해야만 불법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다. 이를테면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뭐 단순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종합 취합한 것들을 가지고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슨 특별하게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조사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뭐 불법적인 내용들을 해서 알아냈다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인터넷만 띄우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거 취합해서 공판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역시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배제 관련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요. 저희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 4351번 청취자분께서 자 저만 이런 생각인가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요? 의혹만으로 직무 정지가 타당한가요? 정치적 보복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605님께서는 불법 사찰이라니 분노합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도 이런 사찰을 막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권만 바뀌었지 정부기관은 여전하네요.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백 변호사님,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과 정부를 거래했다. 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을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니까 일단은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장을 통해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검 부장회의 수사지휘권을 다 위임했는데 전문사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해서 직무상임을 위반했다. 이게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해서 2020년 5월에 대검 감찰부에서 그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걸 대검 인권부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단 그 검찰총장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배당 절차 없이 대검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을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정확한 절차를 따른 것뿐이지 이게 무슨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아니 이거는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징계 시효 자체가 끝났고 민원 내용 자체가 인권 침해를 주장해서 인권부에 배당한 것뿐이다. 오히려 감찰부가 민원 원본 넘기는 것을 거부해서
감찰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검찰총장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검찰 측 입장입니다. 그 대검 측의 입장을 보면은 앞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게 불법이다. 네. 이건 충분히 징계가 가능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검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고려할 때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징계를 할 것이 법무부의 결정만 한 것일 뿐이고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게 뭐 검찰 측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국감에서 발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를테면 퇴임 후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또 이런 그 부분 관련해서 윤 총장이 사실 이를테면 어느 특정 진영이나 어떤 여야 쪽에 어떤 기울어진 그런 찬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또 비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감에서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것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 정도였는데 이걸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그 이후에 대권 후보 1위, 여권 유력 대선 후보 경합 등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근데 그런 걸 보고도 본인이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 방조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정치 세력과 결합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했다거나 그리고 언론사에 본인이 들어가는 것 이 여론조사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그 발언과 그 이후에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업무 직무 배제하니까 윤 총장 당장 오늘부터 출근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러면 직무 배제 기간 중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직무 배제 결정을 일단 멈춰둔다. 라는 게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업무 배제 이거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또 얼마나 빨리 할 것이냐, 또 이것도 얼마나 빨리 이게 또 결정 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단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직무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긴 냈는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별도 연금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받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잘못됐다, 부당했다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어찌 보면 힘을 실어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 그런 정황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징계 결정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당연히 소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징계 청구를 한 거잖아요. 청구를 했고. 네, 징계 청구를 해서 그러면 징계위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징계위에는 7명이 이제 모여야 되는데요. 그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7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 징계위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하고 국민들 앞에 이 전체적인 입장문을 낭독을 했다라는 건 징계위가 소집돼서 징계가 처리가 되는 것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사실상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징계위가 소집되는 거에 대해서도 검찰 총장 측에서는 적절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명으로 구성되니까 이를테면 3명 대 3명으로 어떤 징계 수익 관련해서 판단이 맞서더라도 추 장관이 위원장이니까 또 캐스팅 보스를 쥐고 있고요. 그래서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네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를테면 일정 수위 이상은 또
당연히 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표면적으로는 뭐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는 징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뭐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해임되는 과정까지 연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폐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른바 친문 정치인 50여 명, 56명이죠. 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최근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정치권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거 민주주의 4.0 연구원 여쭤보기 전에 먼저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옳은 조치라 보시는지. 예. 글쎄요, 지금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는 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찰이 그동안 검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 과도한 권력에 비해서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추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그런데 방금 제가 이제 백종문 변호사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 구체적인 혐의로 든 부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다툴 여지들이 좀 상당히 있다 이런 의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이제 황희 의원께서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네네. 이런 게 부엉이 모임의 부활이다. 또 이런 세간의 평도 있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부엉이 과거 모임에 상당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또 주도적으로 또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이라든가 부엉이 모임 자체는 과거 문재인 후보 시절 경선 때 지지했던 의원들 모임이었고요. 그때 부엉이 모임을 해체할 때도 이제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뭔가 또 미래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그런 공개적인 연구원으로 또 오픈해서 다시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 준비 중이었습니다. 네. 황 의원님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4.0 이 연구원 시작하는 이제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황 의원님 비롯해서 홍영표, 도종환, 전해철, 김정면 의원 등 기존에 다 부정의 모임 member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부엉이 모임은 따로 안 하신 겁니까? 그거는 그때 그때 나왔을 때 해체됐어요. 이미 바로 해체된 겁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자,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제 어떤 취지로 결성하신 연구단체입니까? 네, 세계가 아주 몰라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환의 시대고 한반도 정세도 많이 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환경도 변하고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또 이런 일들이 공교롭게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요소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도전받는 민주주의의 과제들도 있을 거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 위한 제도 개선도 있을 때고 또 행정조직의 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나 정당이나.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과거에 또 우려하거나 반대했던 그런 현안들을 또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학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연구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황 의원님 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제 출범 전부터 이미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이. 네. 네. 이게 있는데 뭐 굳이 중첩되게 이런 조직이 필요하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민주연구원에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하니까 민주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4년마다 대선이 5년마다 있고 지방선거하고 총선이 번갈아 4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있고 주로 한 1, 2년마다 매번 보궐선거까지 합치면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 조금 치중하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꾸준하게 민주연구원이 감당해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언론에서 이 친문이라는 표현을 항상 같이 붙입니다. 그렇죠? 이번 모임 관련해서요. 이제. 그래서 특히 뭐 수도 뭐 56명이니까요. 그러면 거의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 전체 의원 내 거의 뭐 3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규모라서 그러면 이제는 수적인 규모로 봐서도 친문 모임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한다. 그리고 그거는 목표가 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글쎄 그 친문 민주당 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친문 아닌 사람 없다. 과거에 여러 있었던 뭐 소위 개파라든가 이런 갈등이라든가 분열이라든가 파열음 같은 것이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지금 민주주의 4.0 말고 더미래라든가 되게 민주당 내 의원들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앞으로 그 대선에 나설 투톱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오니까 두 사람은 사실 뭐 원래 본질적인 친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뭐 있는데요. 오히려 뭐 또 이 두 분 모두가 오히려 그 지금 의원들 민주주의 4.0에 있는 의원들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기존에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 미래 권력의 어떤 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뭐랄까요? 이 대권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어떤 미리 좀 이렇게 상정해서 제3의 후보를 뭐 옹립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연구원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뭐 세간에 이 두 분의 어떤 지지율이 좀 박스권 안에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또 다른 후보를 찾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추구하려는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좀 결핍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만약에 이제 역할을 한다면 또 이렇게 답보되거나 정체된 두 분의 지지율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말 그대로 연구원이니까 또 하나의 또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뭐 역할, 구체적인 콘텐츠들을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시면 뭐 이런 뭐랄까요 이제 뭐 좀 너무 나가는 그 해석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젠다를 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라든가 논쟁을 촉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필 이 시점에요. 그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초에 노무현이 옳았다 하는 책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선거 앞두고 출간하는 뭐 이런 그동안의 뭐 추세들을 본다면은 추측들이 또 관련해서 나옵니다. 혹시 뭐 제3의 인물로 이광재 의원도 하나의 또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당연히 뭐 네. 이광재 의원도 되게 훌륭한 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미래 문명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매우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네. 하셨던 분이라서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는 네.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네. 이 민주주의 4.0 연구라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네. 이것이 이제 선거 조직이 아니라 예. 정책 아젠다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요. 예. 또 이 4.0 연구라고 관련돼서 네. 대선하고 관련된 거는 정책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 출범 시점을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왜 지금입니까? 예. 5년마다 대선, 네. 그러니까 2년마다 이렇게 선거가 있는 거죠. 지방선거와 총선이 번갈아 가면서.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 보면 전당대회도 있고 2년마다 원내대표 1년마다 선거도 있고 또 그 사이사이 보궐선거 있고 어느 시기를 이야기해도 또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급 좀 그 차이를 좀 줄이자 해서 네. 지난 8월 31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끝난 그나마 의원들이 좀 시간이 있는 또 더 내년으로 가면 또 다른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1월에 좀 부랴부랴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요,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이게 이를테면은 앞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네. 이 관련해서 혹시 이제 이미 벌써 4.0 연구원 차원에서 선거 전략 관련해서요.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모여서 어떤 생각을 공유하시거나 멤버들 간에 이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내년 보궐선거하고 민주주의 4.0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과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과거에는 좀 막 반대했거나 우려했던 그런 과거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노동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CVC 문제라든가 데이터, 개인정보, 원격 진료 등등의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이걸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 있고 내용을 많이 하는 논쟁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래 비전, 미래 정책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금 당장 근데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당장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정책 관련해서도 혹시 실제로 부동산 문제라든가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아젠다로 잡아서 저희가 아주 깊이 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못 보는 사각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 좀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좀 민주주의 4.0 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대책 논의가 있을까요? 당연히 당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요. 당연히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버텨지고 더 심화되고 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청취자분들 의견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4559번께서는 정치적 중립성 심하게 벗어난 것 맞고요. 윤석열 총장 사퇴하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0900번께서는 개혁 측면에선 당연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7260번께서는 코로나에 부동산에 경제 문제까지 시급한 문제는 뒷전이고 정치 싸움만 하고 있네요.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하게 할 타이밍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1502번께서는요. 추 장관 기자회견 보고 아연 실색했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칼을 휘두르는 장수 같습니다. 그 칼 누가 줬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뒤 3부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